네, 뉴스들 참 많죠. 그런 가운데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의 별표도 그려보는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스튜디오에 못 나오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이강덕 포항시장과 인터뷰했는데 홈이고 또 폐쇄한답니다. 그럼 일출도 못 가시겠습니다. 예, 자제해야 될 상황이죠. 예, 요즘 그럼 이른바 집콕하고 계십니까? 요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집콕하시더라도 오늘 박원석의 밑줄 시간은 아주 흥미로운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진실의 승리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추미애 검찰의 패배다. 진실을 이겨내지는 못한다. 이런 발언을 나경원 전 의원이 했는데, 검찰의 자신과 자녀를 겨냥한 고발 사건 13건 다 불기소 처분되자마자 이렇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건 혐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이런 논란도 굉장히 컸고요. 네. 또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고발한 측에서는 이제 상당한 법집행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대비시켜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혐의가 됐습니다만, 불기소 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올림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나 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돼서 자녀 부정 채용 횡령 등등의 혐의들이 있고, 또 자녀 부정 입학 이런 등등의 혐의들이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 즉 공소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혐의로 이런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이게 과연 정말 법적으로 아무 혐의가 없는, 즉 범죄가 전혀 인정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인 측이 항고에 나서지 않을까 싶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관련돼서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이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이렇게 불기소 처분 나오자마자 SNS 통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진실의 승리되는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인 걸림돌을 이제 다 걷어냈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좀 움직일 타이밍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사실 거론됐던 서울시장 출마 이제 준비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장 출마는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법적 걸림돌이 이것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당시에 이제 국회법 위반 혐의로 여러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상황과 또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혐의를 벗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이 나경원 의원한테 제기됐던 그런 법적 위험과는 또 다른 유형의 법적 위험이 있고, 이게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쟁점으로 아마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과연 이게 서울시장이 된다 한들 임기를 지킬 수 있겠냐라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법률적인 리스크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 네네. 또 다른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또 두 번째 밑줄을 좀 그어봐야겠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이 네네. 자, 또 기자회견 통해서 자기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지금 열린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예. 또 도시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전문성과 장점이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관건은 끝까지 갈 거냐? 네. 라는 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예. 아시겠지만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우호 정당, 예. 아주 자발적 위성 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고, 예. 민주당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더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근데 내년 서울시장 선거 상황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여당한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김진애 의원이 끝까지 출마를 고수했을 때, 즉 예. 완주를 고수했을 때 이제 표본산이 일어날 거고, 그건 자칫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 과연 출마가 이게 끝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 아니면 일종의 이제 여권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적 예.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예. 일종의 이제 기획된 출마냐. 그래서 저는 후자 쪽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기획 출마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후보 단일화나 이런 과정을 밟을 텐데, 예. 그런 후보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걸 밟는다면 아마도 지금 비례대표 승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네, 국민적 관심사들도 거기, 지지자들의 관심사들도 거기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30일 전에는 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네. 저는 예상컨대 아마도 그 전에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는 형태로 예. 정리가 되고 비례대표 승계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주요 일반 언론에서는 이게 또 심지어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한테 승계하려는 그런 포석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김진애 의원이 그냥 완주도 하지 않으면서 내려놓는다. 네. 이런 예상인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완주를 하지 않으면서 내려놓는다면 네. 그에 따른 어떤 다른 반대급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려놓을 텐데 네. 아직 그런 걸 예상하기에는 네. 서울시장 선거 상황이 좀 네. 예측 불가능하고 또 애초부터 비례대표 승계를 한편으로 염두에 두고 예. 또 김진애 의원은 다른 자리로 예를 들자면 입각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노리고 저런 출마를 했다라는 이제 그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건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본인들도 상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승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30일이 되기 이전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여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진애 의원이 소속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좀 어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이 부분을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걸 봐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반대급부를 노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그게 반대급부를 예상한 기획된 정보고 또 비례대표 승계를 위한 일종의 이제 기획이다. 라는 평가가 형성되게 되면 그건 열린민주당의 이미지에도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또 서울시장 선거판에 불필요한 이슈를 하나 추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저는 판단 못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아직 그런 식의 기획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때문에 승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김진애 의원이 일단 출마를 선언하고 레이스를 펼치겠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여권의 볼륨을 키우기 위한 판을 키우기 위한 그런 어떤 출마일 가능성이 더 높고 결국엔 후보 단일화로 정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특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실은 또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김의겸 이 전 대변인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하는 게 과연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으로 인해서 좀 민심의 이반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자칫 이제 긁어부스럼 만들듯이 당시의 그 논란을 선거판으로 불러들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치를 조금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선거 앞두고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이 더 지배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친문 지지자들은 뭐 벌써부터 뭐 김의겸 전 대변인한테 넘겨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또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진애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자마자 그런 압박이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어요. 사퇴하고 넘겨라. 근데 그거는 김진애 의원에게는 굉장히 좀 불쾌한 얘기이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뭐 또 발끈했다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게 이제 비례대표 1번이었고. 비례대표 1번이 된 게 어쨌든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지면서 충분히 이분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가 될 만하다. 이런 당내 민주적인 선출 절차 과정을 통해서 비례대표 1번이 된 건데 당선되자마자 김의겸이 승계하도록 하고 당신은 사퇴해라. 이런 어떤 여론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지금도 만약 그런 압박이 강하게 온다면 김진애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또 뭐 이거 정치쇼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정치쇼?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 승계와 어떤 정치적 반대 격부를 위한 기회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그 야당 일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그다지 여당이나 열린민주당한테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기획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는 흠집내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평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밑줄을 한번 그어보죠. 김두관 의원이 탄핵이 꺼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하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아까 박주민 의원이랑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내부 대화방에서도 보니까 좀 갈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안으로 대통령께서 이미 대국민 사과 의사까지 표명을 하셨잖아요. 그동안의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수습해야 될 국면이지 확전해야 될 국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자칫 여기서 물론 이제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또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도 탄핵 소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헌재에 그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하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할 때는 이게 파면에 이를 만한 사유인가를 주로 이제 심리를 할 텐데 법무부 징계위가 의결한 이 징계 내용도 정직 2개월이었어요. 즉 이제 해임까지 가지 않는 수위의 그 징계 내용이었고 그마저도 서울행정법원에서 물론 이제 이게 본안 심리는 아니고 집행정지 신청이었지만 일종의 이제 그 탄핵을 당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국회 탄핵 소추까지 간다는 건 정치적으로 그 여당 의원들이나 여권 지지자들의 그런 어떤 그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과 또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은 알겠으나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게 유리한 건가? 혹은 이후에 국정 운영을 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당 내에서도 지금은 수습 국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더 다수인 걸로 보이고 김두관 의원께서 그 이제 헌법과 또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그런 주장은 펼칠 수 있으나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치면 사실은 아니야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금태섭 의원이 전 의원이 그 점수 따보겠다는 얄팍한 수책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아무래도
친문 강성 지지자들한테 구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 같은데. 뭐 그런 요소가 있고 김두관 의원도 이제 대권 주자를 꿈꾸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 기회에 당내 그 열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좀 잡자. 예.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손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내 지지자들만 보고서 정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경선이라는 1차 관문이 있다 하더라도 대권 후보는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더 손실일 수 있어서 자칫 이게 좀 뭐랄까요 정치적인 어떤 분별력 이런 것들을 이 상황에서 잃고 포퓰리즘에 영합한다면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큰 차원에서는 더 손실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오늘 공수처장 후보 2명 추리는 회의가 6번째 회의 오늘 열리는데 오후 2시에. 네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당장 그렇습니다. 법도 이미 개정을 해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황이고 여당으로서는 뭐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네. 또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마당에 어쨌든 제도적 차원의 검찰 개혁을 서둘러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 출범은 그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 오늘 그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어야 연내 공수처장 후보라도 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후보가 지명돼도 실제 공수처가 일을 하는 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오늘은 추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내일 당장 내일 모레죠? 내일이죠. 내일도 뭐 차장 임명한다 또 이런 얘기 들리고요. 이렇게. 네네, 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 짚어보는 국제 뉴스 코너입니다. 자,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국제 이슈 담당하는 손성원 기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못 나오고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부터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뭐 지구촌 들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가 지금 유럽을 넘어서 호주, 중동, 아시아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변종 코로나가 지금 14일 영국의 첫 보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최소 19개국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등 총 10개국에서 발견이 됐고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서 나왔고 중동 국가인 레바논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변종 코로나가 감염돼서 북미 대륙에서도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고요. 또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아프리카 대륙은 물론 호주, 브라질에서도 또 다른 변종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도 한국을 비롯해서 50여 개국에 달하는데 뭐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등은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경을 일주일 동안 폐쇄해버렸고요. 일본도 오늘부터 소수 예외만 두고 외국인 신규 입국을 내년 1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고요. 미국은 오늘부터 영국발 항공기 탑승객 전원으로부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음성 판정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변종 바이러스가 뭐 전 세계로 또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바이러스보다 이게 더 위험한 겁니까? 네, 지금 영국에서 보고된 이 변종은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보다 최대 70%나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런던, 잉글랜드 동부는 변종 확산의 진원이 되면서 확진자 폭증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확진자 3분의 2가 변종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설상가상으로 영국엔 남아공 변종까지 상륙하면서 지금 23일 최근 남아공에 다녀온 영국인 2명이 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 스위스, 터키 등은 즉각 남아공의 국경을 걸어 잠갔고요. 근데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이 남아공 변종이 영국 변종보다 더 치명적이다라는 사실인데요. 남아공 변종은 강한 감염력은 물론이고 젊은이들에게도 쉽게 전파돼서 백신에 대한 내성도 훨씬 또 세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아공 대다수 확진자는 15에서 25세 사이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뭐 우리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주로 고령층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걸 알고 있는데 남아공은 주로 15세, 25세 아주 젊은 층 사이에 퍼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뭐 백신으로
그러면 이게 미리 뭐 대비가 되겠습니까? 네, 좀 뭐 전문가들은 이 변종 바이러스가 전염력은 강해졌지만 예. 그중 백신의 효과를 무력화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화이자 CEO는 백신이 변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고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이번 변종은 단백질 스파이크 구조를 바꾼 것 같진 않다 이러면서 바이러스 변종에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고요. 퓨어백도 바이러스 변이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면서 이건 좀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 흔한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 이 변종 바이러스 생기는 거는 뭐 흔한 일이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자, 현재 전 세계 백신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유럽연합이 어제 27일부터 코로나 백신 대량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27일부터. 네. 네, 그래서 21일 날 EU 집행위원회는 화이자의 백신 사용 승인하면서 이날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지금 26일까지 13일 만에 총 194명을 접종 완료했다고 하고요. 예. 지금 연방정부가 전국에 배포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분의 20%나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5분의 1이 벌써 진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내에 2천만 명 접종한다 그러던데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접종 속도가 좀 당초 예상보다는 느려서 그 달성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요. 남미 쪽도 진행되고 있죠? 백신 접종? 네, 남미도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화이자 것으로요? 네. 자, 다른 주제 좀 볼까요? 지난 2004년 전이었죠? 영국에서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고요? 완전히 결별한다고요, 이제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초부터 1년간 이어졌죠. 지금 양측의 포스트 브렉시트 협상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 24일 전환기간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포스트 브렉시트라면 당연히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한 이후에도 양쪽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테면 보통 우리가 영국과 EU 간의 이혼 조정 절차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무슨 이혼하면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재산도 나누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어떻게 통상, 그다음에 국경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최대 쟁점이 뭡니까? 최대 쟁점은 어업권이었는데요. 영국은 올 초부터 자국 해역 내에 EU 어선 조업권을 대폭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EU는 10년간 유예 기간을 두자, 그러면서 현 상황을 좀 유지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이걸 의견을 좁혔습니까? 입장차가 처음에는 서로 입장차를 좁힐 수 없었다가 EU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지금 결국에는 5년 반 동안 25%를 줄이는 쪽으로 25%의 어획량 쿼터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5년 이제 그러면 6년이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어획량 쿼터? 6년? 네, 5년? 6년, 원래는 6년으로 이제 제안을 했다가 5년 반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새해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남남이 된다는 얘기인데, 달라지는 게 뭡니까? 네,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 1일부터인데요. 일단 양측 교역에 관세 및 규제 국경이 세워집니다. 포스트 브렉시트 협상에서 원래는 이제 무관세 무쿼터를 기반으로 하는 FTA를 맺긴 했는데 과거와 비교하면 절차는 훨씬 까다로워지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EU와 거래하는 영국 기업이 연간 총 2억 1,500만 개에 달하는 세관 신고서를 더 작성해야 될 것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이동의 자유도 제한이 됩니다. 영국인들은 유럽에 들어가려면 여권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 또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있을 경우 비자도 필요합니다. 또 유럽 건강보험증 제도에 따라서 EU 안에 치료를 받을 때 부여하던 공짜 보조금 혜택도 중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은 그동안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일 때는 이제 같은 나라랑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여권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제는 석 달 이상 90일 넘게 만약에 이제 영국인이 다른 나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 체류하려면 여권 아니고 여권 플러스 비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운전은 어떻게 됩니까? 영국에서는
영국인들이 유럽에 가서 운전하려면 그냥 해도 됩니까? 원래는 그동안은 영국에서 딴 운전 면허증으로 유럽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별도의 국제 면허증을 소지해야 되고요. 네. 또 반려견을 동반해서 유럽을 여행하려고 해도 최소 3개월 전에 애완동물 보건 증명서를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애완동물 보건 증명서, 네. 보건 증명서. 예. 네. 또 안보 분야에서도 또 유럽 사법재판소 관할권이 종료가 되고 또 영국의 유럽 사법협력기구나 유럽 경찰청 회원국 자격 역시 또 박탈이 됩니다. 유로폴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각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했고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은 단결되고 자주적인 강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EU하고 영국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 관계를 설정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으로는 아직 좀 남은 게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양측이 마련한 합의안은 이걸 놓고 EU와 영국 의회 표결이 실시되는데요. 의회 표결이요, 예. 네, 영국은 당연한 절차죠, 예. 네, 영국은 휴회 기간이지만 30일 날 의회를 소집해서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EU 대사들은 브뤼셀에 모여서 협상안을 검토를 했는데 이게 아직 비준은 안 됐고 비준이 되려면 27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각국 의회 승인, 그다음에 EU 대사들이 모여서 영국에서는 이제 의회 소집해서 이제 표결하면 되는 것이고 유럽연합 쪽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이 브뤼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모여서 이제 만장일치 그냥 이를테면 과반이라든지 3분의 2가 아니고 모두가 다 승인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워낙 오래 끌어온 문제니까 만장일치지만은 승인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그러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또 난데없이 크리스마스 때 차량이 폭발했어요. 이게 테러라고 들렸는데 저는. 네네. 지금 25일 날이죠. 오전 6시 30분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시내 한복판에 주차되어 있던 레저용 차량이 폭발해서 3명이 부상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군요. 다행히.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안 났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이 곧 폭탄이 터진다는 녹음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방송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주민들을 바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테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근데 CNN은 26일 수사당국이 그 폭발 현장에서 사람의 유해를 발견했고 FBI는 지금 다른 용의자를 찾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유해를 발견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폭발 현장이라는 게 이제 차량이 폭발했으니까 아무래도 차량 내부나 그쪽에서 사람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가 아마 이번 폭발 사건의 용의자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수사 당국은 범인 지목에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른바 자살폭탄 테러라면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주장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힘이 실리고 있지만 아직은 수사 당국은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은 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또 이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사실은 자동차 폭탄 테러는 좀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렇죠.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트럭이 폭발해서 16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적이 있고요. 2010년 4월에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차량 폭발을 시도하려다가 제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폭탄 테러는 주로 아프가니스탄이니 파키스탄이니 이런 이제 중동, 아시아 저쪽에서 또는 유럽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에서 일어났다 보니까 좀 생소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의 징계 관련해서 집행 정지 인용 결정 나서 다시 출근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추진 이슈가 또 불거졌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윤 총장 탄핵 가능한지 절차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 오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예. 자, 일단 윤 총장이 본안 소송은 남겨놨지만 2개월 정직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력 정지된 상황이니까 남은 임기 다 7월까지 마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자녀 임기 중에 판결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 총장이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예. 네,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윤 갈등으로 불리는 사태가 사실상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법원에 의한 해결은 좌절된 거다. 예. 그러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이걸 탄핵으로 봐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김두관 의원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이건 사법 쿠데타다. 이럴 네. 때는 국회의원이 나서야 된다라면서 예. 당내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연일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재판부 판사들도 네. 문제가 크다. 예. 예,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제 판사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사법 개혁도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던데 뭐 그거 국면이 아니고 일단 당장은 사법부가 저렇게 하니까 국회만이 해결할 수 있다. 국회만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탄핵이란 거가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돼 있고 그 전에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죠. 소추한다는 건 일종의 뭐 일반 사건으로 말하면 기소한다, 재판정에 그렇죠. 올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요. 예.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는 거를 이제 검사의 기소에 대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뭐 기소라고 이제 대응해가지고 이제 판단은 하지만 이게 표결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법리적인 것 못지않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법 규정만 따지고 보면은 헌법 규정에서는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는데 네, 다 제적이네. 그러니까 제적 3분의 1. 그렇죠. 그다음에 제적 3분의 1. 예, 또 제적 과반수.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반 이제 의결하는 것보다는 좀 가중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절차하면은 쉽지 않은 건데 그 탄핵 소추하는 거가. 근데 지금 현 상황은 민주당이 지금 뭐 거대 여당이 아닙니까? 174석까지 그렇죠. 있고요. 의석수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의결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국회에서 이렇게 강행을 해서 탄핵 소추 결정됐다. 네. 그러면 윤 총장이 또다시 직무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예 헌법이랑 국회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탄핵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될 테지만 결정 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전까지는 직무에서 자동으로 배제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에 두 전직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됐을 때 직무집행 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했던 거 떠올려 보시면 딱 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게다가 또 가장 다른 점이 그 이전에 윤 총장에 대한 처분들은 그 집행정지 사건으로 이제 다툴 수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근데 국회의 의결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니고 집행정지 사건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만약에 무조건 그냥 출근 못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면서 그 민주당 의원들 내부 대화방에서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니까요. 뭐 모두가 다 같이 하자 찬성이 아니고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를테면 심지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탄핵 추진하면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아까 이제 대화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이게 법리적으로도 자충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리적으로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회법에서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해가지고 사안을 조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조사 방식을 준용합니다. 근데 국제사법위원회에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국정감사에 준하는 이제 판이 깔리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으로 국회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원하지 않아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조사하지 말아라라고 할 경우에는 조사도 안 하고 그럼 탄핵을 추진하냐라는 이제 굉장한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조사 없이 진행을 할 경우에는 현재까지 나온 건 윤 총장이 2번 이긴 것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다 그럴 때는 정치적 부담이 배가가 됩니다. 예.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적인 역풍 그리고 법리적인 이런 부분 이게 아마 모두 다 자충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아까 물론 이 김두관 의원은 뭐 사법 쿠데타라 얘기했을 정도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론 이제 뭐 이른바 그 KO 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판정 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래도 이미 2번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또 여론상으로도 이게 그리 달갑게 보지 않은 시가 또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사실 뭐 신중히 하자 뭐 이런 시가 또 상당히 꽤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이 논의는 많이 하겠지만 결국은 안건 상정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정치적인 법적인 이런 자충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본질적으로 헌재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지점인데 이게 만약에 안건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또 물러설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에 몸을 실은 격이 되는데 만약에 또 그럼 안건을 상정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표결에서 표가 갈렸다. 예, 이러면 이제 또 민주당이 자중질환이다. 내분 분열, 자중질환, 이렇게. 만약에 그런 식의 평가를 받으면 굉장한 패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은 아마 안건 상정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한 수 두 수 더 둘수록 자신이 패배하는 바둑용어 자충수 패착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탄핵소추를 진행하기가 참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뭐 저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라 법조계 대다수 견해이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민주당 내부 인사 발언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또 왜냐하면 이게 탄핵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와 헌재 이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 논리만 주장할 수도 없고 법 논리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절차 가중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절차거든요. 그리고 윤 총장 사건의 혐의가 지금 처음에 문제됐을 때보다 굉장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징계위원회 스스로가 2개월 이제 정직으로만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뛰어넘어가지고 해임보다도 더 높은 탄핵을 하겠다. 이거는 법논리상으로도 그렇고 좀 상식적으로도 경중이 좀 맞지 않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징계 사유 자체도 이번에 집행정지 결정에서 법원이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채널A 수사방해 사건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요거 두 개는 지금 보니까 정치적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이건 본안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의 근거 중에 또 다시 두 개가 또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만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정직도 아니고 해임도 아니고 그 위에 탄핵을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인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민주당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뭐 이런 식으로 더 큰 이제 판에서 윤 총장 사실은 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또 때릴수록 뭐 커진다 하지 않습니까, 윤 총장? 맞습니다. 예전에 그 탄풍이라고 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확 바뀌면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이제 총선에서 압승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역풍 중에 가장 큰 역풍 아니었었나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그런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른바 추윤 갈등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뭐 추 장관도 사퇴를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다시 또 이런 뭐 이제 추윤 갈등에 못지않은 훨씬 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여당의 지지도도
앞을 장담할 수 없을 텐데 하는 이런 우려들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는 김두관 의원도 강한 발언을 쏟아내가지고 정치적인 실리를 챙기고 민주당 당내 의견으로는 이제 안건 상정은 안 하는 쪽으로 되면 자신은 이제 지금 사실 PK의 유력 주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친문 지지층까지 이제 규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중도에서 조금 멈추면은 요거는 실리만 챙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김두관 의원이 뭐 사실 대선도 바라보고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자신의 수사를 피해가려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이걸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으로서는 뭐 손해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지금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혹이나 이런 이제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건 중에 사실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법정에 구속이 됐는데 이때 유죄 인정되자마자 그 관련자 중에 위증이나 수사 방해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제 갑자기 크게 주장이 되기 시작했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사건 초기 보도돼서 알려진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의 증언 회유 논란입니다. 동양대 총장. 그렇죠.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해서 당시 두 사람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 정 교수 원하는 이제 요구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 1심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최 전 총장 등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위증을 했다고 공격하면서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를 질타하기도 했었고 이걸 이어받아 수사팀에서는 사법방해 행위는 따박따박 따지겠다. 이제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여가지고 이 내용이 급부상하게 됐고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도 가정을 좀 해봐야겠는데 만약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법원의 징계 사유 판단과는 당연히 별도의 어떤 관점에서 판단을 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좀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데 기준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아예 헌법재판소가 판단 기준을 명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헌법 법률 위반이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 봐야 된다. 그 기준을 중대한이라는 거를 붙여서 굉장히 높게 봤고요. 그리고 그 공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직무에서 유지시키는 것보다 배제시키는 게 더 압도적인 이익이 있다라는 것까지 인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충족시키며 탄핵이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판단보다 수위 그 판단 기준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래서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으로 여기도 의결 정족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위헌 법률 심판에서 6표 이상의 이제 위헌 의견이 나오면은 법이 폐기되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탄핵도 6표 이상의 탄핵 결정 이제 그 표가 나와야지 탄핵이 되기 때문에 이 정족수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근거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7인 이상 출석. 그렇죠. 해야 되고 6인 이상의 탄핵 의결. 아, 그렇군요. 탄핵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높고 확실히 명확하게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족수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 그러면 자, 그러면 다른 좀 시각에서 또 볼 게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 이런 새로 제기되는 그런 논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법정에서도 뭐 이를테면 정경심 교수가 그 법정 구속 당할 당시에 재판부에서 이 위증 관련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말씀하셨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헌재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추진하는 게 윤석열 총장이 직무 집행을 다시 또 정지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거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공교롭게도 탄핵을 주장하는 게 김두관 의원이고 거기에 또 이제 호응을 해주는 게 황운하 의원인데 두 분 다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또 공교로운 또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코너입니다.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분나오고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라디오 부스가 8층인데 3층에 있습니다. 누가 못 올라가게 막았어요? 그러게요. 올라가고 싶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 기분 좋은 골 소식으로 출근길 월요병 날렸으면 했는데 아쉽게 또 침묵했습니다. 통산 100호 골 또 미뤄졌습니다. 또 미뤘어요. 네. 벌써 3경기째인데요. 레스터 시티전 그리고 오심으로 골이 취소됐던 리그 컵 대회 8강전에 이어 오늘 울버햄튼전까지 3경기에서 골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득점 기세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좀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토트넘은 사실 경기 시작 57초 만에 은돔벨레가 선제골 넣고 신바람 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격력 너무 답답했어요. 고구마 경기력 끝에 우위를 살리지 못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슈팅 딱 하나 날리고 후반 38분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손흥민 선수가 나간 이후에 세트피스 코너킥 때 실점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모리뉴 감독은 선수들이 야망이 없다 이러면서 버럭하고 꾸짖었고요. 토트넘 사실 선두까지 달렸던 팀인데 리버풀전에서 진 이후 4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습니다. 우승 전망에도 먹구름 잔뜩 꼈고 손흥민 선수 올해 마지막 날 31일 새벽 3시에 풀럼 상대로 토트넘 통산 100호 골에 다시 도전합니다. 풀럼 상대로요? 네. 자, 국내로 좀 들어볼까요? 국내 스포츠계가 지금 폭풍전야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체육 대통령 뽑는 대한체육회장 선거 내년 1월 18일입니다. 역시 선거다 보니까 좀 혼탁하고 시끄럽고 폭풍전야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후보 등록 받는데 주말 사이에 후보들이 요동쳤어요. 현역 회장이자 IOC 위원 프리미엄이 있는 이기흥 회장은 출마 변함이 없고요. 강력한 대항마로 여겨졌던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사선을 지낸 전 민주당 의원이죠.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사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석 달 넘게 출마 자격 논란에 시달렸는데 결국 어제 뜻을 접었습니다. 그래요. 네.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이분이 그렇죠? 2번이나 했죠. 나 나갈 수 있다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를 보니까 그냥 빠지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석 달 넘게 표밭을 다져왔는데 그냥 물러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자기 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제 불출마 선언문을 하면서 이 사람 중심으로 뭉쳐달라라고 했는데 민주당계에서 16대 총선부터 내리 5선을 지낸 이종걸 전 의원입니다. 이종걸 전 의원이요? 네. 저희 라디오에도 그렇죠. 고정 출연하시죠. 분인데요. 네. 느닷없이 체육계 대통령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지금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 의장을 맡고 계시죠. 그렇죠. 이미 장영달 전 의원과 함께 토요일에 대구 지역 체육계 인사들 만나면서 현안 듣고 지지 호소한 걸로 들었고요. 이종걸 전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10년간 대한농구협회장 맡았거든요. 체육계와 인연이 있는 민주당 계열 사람을 찾아서 앉힌 것 같아요. 장영달 명예총장의 지분에 정부 여당의 물밑 지원 곁들여지면 무조건 지는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거 앞으로 체육회장 선거 박빙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 정부 여당의 물밑 지원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민주당계가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장영달, 이종걸 전 의원은 민주당계 체육 실세로 알려진 안민석 의원 주도하에 데려온 인물이거든요. 오늘 스포츠 서울에서는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어제 세 사람이 태릉 골프장에서 회동한 사진을 떴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참 밀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조금 미적지근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기흥 현 회장이 지난 10월까지 대한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지낼 정도로 불교계의 끝발이 좀 있습니다. 내심 2022년 대권 염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기흥 회장 지렛대로 체육계 또 불교계 표밭 따지기를 노리는 걸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코로나19 상황 속에 조기 축구할 정도로 스포츠 광인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동국대 불교학과 84학번 출신입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이기흥 회장 쪽이라고 하고요. 현재 체육회장 직무대행 맡고 있는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도 이종걸 전 의원의 지원군일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생산이 있는데 단일화가 참 첩첩산중이에요. 강신욱 당국대 총장, 또 유준상 요트협회장,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장, 또 여기에 이혜리사 전 태릉 선수총장까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서 이 후보들을 어떻게
단일화를 해서 이기영 현 회장과 1대1 구도를 만들지가 남은 시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일 후보 등록 끝날 때까지 또 1월 18일 선거 전까지 상황은 내내 출렁일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변함없이 이슈 만드는 뉴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